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유도한 놈이 누구냐? 이재명 이놈이야. 이재명은 이미 벌써 집행유예를 받았고 앞으로도 재판이 대장동, 백현동 줄줄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은 고사하고 깜빵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광화문에서 내전을 일으켜야 된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놈이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거 당군 이래로 제일 악한 놈입니다. 이놈이. 두 번째 악한 놈은 한동훈인데 어디 한동훈은 가버렸어. 자, 보세요. 들어봐 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서만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이야. 이거 외에는 지가 살 길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하면 대통령도 직무유기지. 그러니까 계엄령을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이 개새끼 이놈이요. 뭐 내전으로 가야 된다고? 내전으로? 그럼 광주 사태처럼 한 150명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완전히 이재명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혁명으로 처리해야 돼.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은 나하고 말싸움을 잘해요. 말싸움을 잘하는데 나한테 자꾸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하는데 지금도 한마디 토크를 하고,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 맞죠? 맞습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위가 국민혁명 아닙니까? 있다면 그렇죠, 목사님. 있다면. 있다면? 예, 예. 있다면? 그러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완성됐을 때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 뭐 세계적으로 딸 거 없고, 예. 4.19 혁명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19 혁명하니까 모든 법을 혁명 세력들이 새로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끌어내렸잖아요. 이승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 스스로 내려오셨는데. 하야 했죠. 하야 했고, 예. 그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기붕 있죠. 네. 부통령. 자기 친자식한테 자기 부인 박마리하고 권총으로 살해가 됐잖아요. 자기 친자식이. 왜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해서 친자식 이강석이가 자기 친엄마 아버지를 권총으로 쏴버렸어요. 권총으로. 그리고 난 뒤에 사실은 밑에 실무자로 주도한 그 내무부 장관 최인규 예. 사형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혁명입니다. 혁명 한번 할래요? 이거 뭐 앞에 몇 사람도 우리한 사람들이 있어. 다시요. 혁명 한번 할래요? 이번에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서 혁명하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세계 제1의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혁명에 실패하면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4.19는 학생들이 했죠. 네. 혁명. 네. 5.16은 누가 했나요? 군인이 했죠, 목사님. 군인들이 했죠. 예, 예. 근데 이번에 군인들이 혁명하는 거 보니까 개뿔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황정은 장모님이 조질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모든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 근데 헌법 위에 더 위에 권위가 뭐냐? 혁명이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모든 기자들하고 맞짱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벌써 선언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자, 이게 뭔 말이냐? 최고의 권위는 헌법인데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이 새끼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열받은 게 뭐냐면 감사원장이요.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왜 감사원장을 딱 지목하여 탄핵시켰느냐? 감사원도 헌법 단독기관입니다. 이 감사원장이 저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러 갔어요. 우리나라의 국가 이 감사원장은 여러분 개인, 단체, 교회,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모든 것은 감사원이 다 조사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감사원이 이제 조사를 하러 갔단 말이야. 어디를?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러 갔더니 조사 안 받겠다고 우리도 헌법 단독기관하고 거부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헌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다 해서 만든 것이 뭐냐?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응해봐요. 계엄령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아니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 네. 이재명이가.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선관위를 조사하러 갔다. 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고 뭐 다 탄핵했죠? 다 탄핵해. 예. 그러면 장 차관을 다 탄핵해버리면 대통령 혼자 대통령 해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계엄령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 40%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승만의 설계도가 건국 설계도가 원체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빨갱이들이 80년 동안 공작했는데도 아직도 우파가 60%요. 요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80년 동안 북한이 간첩을 뭐 15만 명을 보내고 별 8강 다 떨고 빨갱이 대장 이동호 같은 이런 놈을 세뇌를 시키고 이따가 들어봐요. 그렇게 학생운동을 통하여 했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40%는 40%밖에 못 먹었어. 그래서 아직도 우파가 60%야.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에서 혁명만 완성해버리면 좌파 40%도 다 돌이킬 수 있다 이거요. 자, 헌법학자 제1호님. 예. 그런데 적반하장인데 뭐냐? 세상에 이재명이가 이 윤석열을 체포하겠다. 공수처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이미 기소는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저것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단군 이래로 단군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네.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네. 그게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헌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예. 강원도 고향에 오셨으니까 예. 원래 강원도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원대학에 로스쿨 원장했어. 헌법학회 회장하고 우리나라의 헌법학회의 제1호야 1호. 제1호.
아이고 또 강원도 감자들이 또 더럽게 좋아하네. 아이고 참. 야 이 감자들아, 이 감자들이 좋아해. 자 감자들 예. 데리고 예. 제대로 이 네, 강원도가 멍청해요 보면 이 감자들이 돼가지고 네. 자 제대로 설명하면 됐어요. 네. 우리 이동호 원장이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설명을 계속 꾸준히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계속해서 제가 발생되는 헌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란은 없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인데 하나 더 추가해서 고난대행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내란죄를 보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가 국헌문란이고 두 번째는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언론사나 심지어 헌법 교수들도 국헌문란이 있었다는 얘기만 하지 폭동이 있었느냐 이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두 가지 요건 중에 다 충족돼야 되는데 폭동이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폭동이라는 개념도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 폭동이냐, 100명이 모여들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는 감자들이라서 머리가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에서 폭동이 없었다는 얘기야. 두 군데. 아니 지금 국회하고. 이 폭동은 한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영등포 그 전체에서 폭동이 없었죠. 아니 근데 국회 안에서도 폭동이 없었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신랑이 있었지만 폭동은 없었죠, 목사님. 없었죠. 예, 그다음에 예. 성관이 안에도 폭동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들을요. 예. 머리가 둔하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잘 가르쳐야 돼. 아 목사님 잘 알아요. 예. 잘 알아? 그럼요. 아니 또 고향이라고 또 편들고 난리야 또. 경상도 분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언론을 보면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폭동은 10명이 모여야 되느냐 100명이 모여야 되느냐 다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폭동이 되려면 보시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라 해야 돼요. 보시면 지방이에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정도의 대규모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거 보면 그 폭력을 행사하는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번에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갔고 선관위를 갔지만 여의도가 있는 곳이 영등포구거든요. 영등포구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박사님, 예, 더 쉽게 말하면 광주 사태 같은 폭동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사태에서 이제 그 많은 그 군대가 광주시를 에워싸는 일을 이제 해서 그렇지. 대법원은 군사 반란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하튼 폭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인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헌법학계 이 원로 되시는 허영 교수라든지 중앙대 원장인 이인호 교수가 함께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유력한 그 견해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군, 검, 경, 언론 할 것 없이 내란을 전제로 떠들고 있어요. 내란을 전제로. 이게 속상하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여기서 국헌문란이 뭐냐? 그것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형법은 정확하게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한다. 그럼 이번에 국회가 강압에 의해서 전복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랬는데 이번에 190명이 모여가지고 해제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뜻이죠. 따라서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국헌 문란은 시비의 거리가 서로 있을 수 있겠지만 폭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구성 요건 중에서 하나가 없다면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인간들이 왜 약간 내란으로 몰고 가는가 하면 내란으로 몰고 가야만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세력들이 생각 없이 가담하는 게 참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서 해설. 예. 국회가 열리도록 불도 안 끄고 예를 들어서 뭐 단전 단수 안 했죠, 목사님. 예. 안 하고 국회가 하도록 저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했고 네. 거기서 국회에서 계엄령을 취소해 달라 하고 결정을 내렸더니 네. 윤석열이가 거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바로 해제했죠. 예, 예. 받아들였죠. 네. 받아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계엄령을 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2시간밖에. 바로 받아들였으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책임이 있어 없어요? 감자들은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목사님은 이제 이 천부적인 이제 재능이 뭔가면 남이 한 간증보다 더 자기가 더 잘해. 네. 그 남이 한 설명보다 더 설명을 잘하세요. 남의 밥자리를 끊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는데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폭동이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내란에 넷째도 꺼내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예는 없습니다. 아니, 내란이 뭡니까? 일반 시민 중에 반유가 세력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하는 게 내란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를 왜 끌어내립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접근이란 말이죠. 다음이요. 근데 이게 내란죄는요, 특색이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보면요,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를 또 처벌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각 군대 사령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부하 수행자. 말이 어렵잖아요. 앞에 두 글자 보면 부하 내동.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걸 부하 내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하 수행자라는 단어를 40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대학교 형법 1학년, 2학년 때 형법 공부할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내란죄는 우리 사회와는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부하 수행자나 단순 폭동에 참여한 자도 처벌하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는데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처벌해요. 왜? 니네가 부하 수행자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적극 반대해서 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럼 정말로 누가 지금 내란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국가기관의 고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말이죠. 위헌적 법률을 국회 민주당이 막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특검도 했어요. 그래서 입법 독재했고 수많은 사람을 탄핵을 해서 국정 마비를 시켰단 말이죠.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체코 원전 수주를 90% 감액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체코 원전에 30조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이 체코 원전을 체코가 수주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빌려줍니다. 원전 그 수주국에서 빌려주면서 원전을 완성시키고 그 돈을 받아내요. 그렇게 하는데 90% 감액했다는 말은 체코 원전 수주를 다 무의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근데 왜 가스 시추 사업 이게 이제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 안 난다 그러는데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505억을 8억으로 깎았으니까 505억에서 5억만 깎아도 괜찮은데 505억에서 8억이면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뭔가 하면 산유국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뭐 선교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석유를 주셨을 것이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 여기 조사를 아예 못하게 만든 거예요. 500억을 8억을 하려면 아니 이런 예산을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손도 묶고 발도 묶었어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반란이나 내란죄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여기서 제가 엊그제도 TV 보니까 뭐 대학 교수가 헌법 교수인데 나와가지고 이 내란을 전제로 떠들고 있고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전제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야이 죽일려만 해 마음으로 이렇게 박권사한테만 둘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비상계엄은 이제 현행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다 충족했거든요. 사실상은 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 안 해도 위헌은 되지만 무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는 게 심의기관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 이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쳤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겠는가?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거 상당히 의아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라는 상황 요건에 대한 판단은 누구밖에 내릴 수가 없느냐? 대통령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 77조에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국회의장도 못하고 대법원장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내린 이 상황 판단이 만일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는요, 헌법은 통제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국회의 해제 요구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통제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상계엄 선포란 말 쓰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 행위는 통지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백보양보해서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의 하위 법률에 규율되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지금 민주당은 떠들지 않는 이유가 직권남용이다, 뭐 불법 체포, 감금 이런 것들은요, 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 이외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란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 뜻입니다. 그 내초를 보시면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입법부나 사법부와 같은 동렬의 지위가 있어요. 이게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사법, 이 대법원장이 없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는데 뭐냐? 삼권을 초월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대통령이 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삼권을 초월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게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결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승인, 뭐 정부 승인 뭐 제가 했는데 이건 제가 한 18년 전에 쓴 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금 엊그제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국가 승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우리끼리 국가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국가로 아직 인정 안 했어요.
국가 승인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면 지금 대한민국을 국가가 국가이다 아니다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지만 48년 8월 12월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독립해서 건국했단 말이죠. 그때 전 세계 나라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비로소 인정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간에 어떤 나라의 국가를 승인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국가 원수에서 행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헌재도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 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또 시비가 붙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대통령의 해외 파병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통치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자제되어 옳다. 헌재도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음이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 방문을 세 번이나 세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서 행한 연방제 합의는 우리가 헌법 4조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들이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연락하고 뭐 회합하고 이런 등 행위에 대해서는요 5천만 국민에서 단 한 사람도 위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법률에 의해서 가타부타 말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정말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국가가 자기 일부를 파괴해서라도 전체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다리 절단을 요구합니다. 다리 절단을 왼쪽 다리를 잘라라 말이죠. 안 자르면 당신 죽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작은 가치가 일부 희생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일부 자유를 유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은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계엄은요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빠져있는 헌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법치주의 국가의 조직이나 절차나 방법으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은 국가 자체를 지켜야 될 것이다.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 어떤 수단도 강구해서라도 국가의 존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 수호 의무가 된 것이고 국가를 지킬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결연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예컨대 뭐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죄다 국민의힘까지도 예컨대 내란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저는 분명 내란이 아니라고 벌써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란 말이죠. 내란은 뭡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로 처벌됐어요. 여러분 이석기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계획했고 폭동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석기의 이 행동이 대단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내란이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석기는요 내란죄는 당연히 성립 안 됐고 폭동이 안 됐으니까 예비 음모도 처벌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비판했습니다. 예비 음모도 안 된다고? 이석기가 처벌된 것은 예비 음모보다 더 미진한 선동죄로 내란 선동으로 처벌됐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상황인데 지금의 대통령이 내린 이 비상계엄을 단순히 내란죄로 해가지고 이런 폭거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데 정말로 여기에 이 수많은 인간들이 가담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피투성이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 이성을 잃은 인간들이 됐어요. 언론계는 완전히 타락한 것이고 지식인은 양심을 버렸고 또 목회자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뭡니까? 피투성이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피투성의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와 같다고 제가 다시 썼는데 구국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이 비상겸 선포가 내란죄의 괴수, 내란죄가 되고 내란죄 괴수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대통령 출금 조치를 먼저 취하는 인간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 세 기관이 서로 자기가 수사기관으로 떠들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조직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가관이 할 수 없어요. 어제 한동훈이가 주저앉았지만 이 인간이 대통령 권한을 헌법적 근거 없이 좌지우지하는 근데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은 예컨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나가는 것이고 권한 행사하는 것인데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다가 저 인간 이제 내가 한시 며느리 안 볼래 그래 앞으로. 농담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외신은요 계엄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북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과 똑같아요. 반국가 세력 척결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3자가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서 현재 지고 있다. 넘어가기 직전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연방제로 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계속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설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신은 이렇게 이 계엄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만이 모여서 정의를 외친다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대통령 제가 다음에 헌법조문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권한대행은 두 가지 때 해요. 고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 그 직에 안 계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교안 씨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황교안이가 이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니까 권한대행을 했죠. 요때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도 60일 동안 권한대행을 했죠. 요때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이 권한대행을 한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황교안 씨 예를 생각하면 쉬워요. 탄핵 소추가 발의돼서 권한 직무가 정지됐죠. 요럴 때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을 한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 된 이후에 60일 동안 한 것은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고리로 인한 권한대행이다. 이 뜻입니다. 바로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헌법 교수가 권위가 있죠. 여하튼 이 권한대행은요.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현상 유지에 그치하느냐, 원칙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뭐냐, 지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새로운 주요 정책을 권한대행이 마구잡이로 바꾼다든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해임한다든지, 또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요, 거부권 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느냐. 첫째 쉬운 것부터 하면요, 거부권인데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고건 씨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요, 한덕수한테 너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이 겁박을 이기게 될 것인데, 정말로 이게 노심초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견제수단이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따라서 이 권력 분립이란, 또 권력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한대행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 한덕수 총리가 중심을 잡고 하면 되는데, 좀 걱정이 반을 하고 반을 안 할까봐 제가 걱정인 것인데, 반드시 이거는, 한덕수가 정신 차리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만이 모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번에 이제 6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 측에서는요, 벌써 2명을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명을 했는데, 원래 안 하다가 했단 말이죠. 왜 하느냐? 지금 현재 6명 재판관 중에 2사람은 문재인이가 임명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가 있어요. 또 둘은 김명수가 임명했어요. 김명수가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중에서 일부를 보수 운운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문재인이 김명수가 둘을 했단 말이죠. 나머지 둘은 뭐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2사람은 언제 그만두냐? 내년 4월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권성동이가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박찬대는 9명 다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문재인이 2명 했죠. 그다음에 김명수가 2명 했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2명 들어버리면 쉽게 6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6명 하니까 현재 6명이나 어제 보니까 컴퓨터로 추첨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요. 주심을요. 그 한 명이 주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하고 조희대가 지명한 2사람만 반대하면요, 4명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탄핵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문영배라는 놈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2회 재판을 열겠다 그래요.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은 2달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버티느냐? 간단해요. 탄핵 재판은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재판을 유추하도록 됩니다. 유추. 형사재판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재판은요, 첫째가 이 전문증거 배제. 그게 뭔 말이냐면, 어려운 얘기인데, 들은 증거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 언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들은 얘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게 형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그러니까 지금 성남FC에 이재명이가 청구한 증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60명이에요. 460명. 재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도 이번 내란죄 문제에 있어서 군인, 경찰, 장관 몽땅 다 법정에 불러서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들어야죠. 전문 증거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내란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들어가지고 직접 증거를 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절차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내년 4월 되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2명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만 목숨 걸고 반대하면 1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에서 뭐라면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에요. 아니 이재명이도 6개월, 3개월 하기로 되어 있는데 6개월짜리 얼마 그렇습니까? 3년 걸려서 3년. 그렇다면 우리는 예컨대 이재명의 시간이 계속 제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는 180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이 또 100만이 1000만이 우리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된다. 재판관 임명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똑바로 재판하라. 전문 증거 해서는 안 된다. 공판 중심주의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이 탄핵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요, 제대로 대응 안 했잖아요. 헌재 안 갔단 말이죠. 윤 대통령은 적극한다 그랬으니까 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형사재판을 유추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할 것이고, 정의 성남 FC가 460명이면 내라는요 1000명 와야 돼. 1000명. 1000명 불러서 다 들어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정배가 주 2회 한다고 하지만 1000명을 불러서 하고, 재미난 것은요 이 형사재판은요 한 번 안 가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번 연속 안 가면 안 됩니다. 2번 연속 안 가면 패소가 되는데, 오라 그러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가면 돼요.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가면 되고. 그 내 마음이지. 이재명이도 지금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재판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정배가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한 번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불편해서 못 간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가고 또 몸이 피곤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180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컨대 빨리 하는 게 좋지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이 문제는 비상계엄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가고,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가고, 정의는 1000명 1500명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면요, 재판관 임명 첫째 고리는 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아니, 다 알아들으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 네. 그러면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아니, 그는 최규 아니죠, 목사님. 최규하가. 그는 12 때고. 그 12 때. 박정희는 아니죠, 목사님. 근데 박정희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래, 돌아가셨을 때 최규하가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예. 최규하가 다 임명했잖아. 예를 들면 비서실장 김계원도 거기 참여됐기 때문에 잘랐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전례에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도 내각이고 뭐고 다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제 설명을 잘 안 들으셨네, 목사님. 그래, 뭐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내각은 임명할 수 있냐 말이야. 내각이요? 그래.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요. 있다 그래, 빨리. 아니,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목사님 같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목사님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죠, 목사님. 헌법재판소는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거 자의적이라네, 자의적.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나하고 더 이상 싸움 안 붙이려면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 모이면 아멘. 혁명으로 맞짱 뜨자 이거야. 혁명으로. 그러면 바로 그날로부터 윤석열은 복귀할 수 있는 거야. 동의하십니까?